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교실에서 바로 써먹는 인공지능 강의를 맡은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날짜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사전 질문도 되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오늘 선생님들 또는 뭐 이렇게 교육 관계자분들 또는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런 북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강의보다도 훨씬 더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선생님들 제 책을 보셨거나 또는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저와 같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시는 분들과 만나 뵐 수 있는 자리여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현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소프트웨어 교육 또 인공지능 교육 관련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직접 가르치기도 하고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1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선생님들과 사실 뭐 엄청 깊이 있는 얘기들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 나눠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우리가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 잠깐, 그리고 지능정보사회란 어떤 인재를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좀 메인인 슬기로운 인공지능 교육 방법,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뭐 질문 주셨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좀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냥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또 나름의 교육 철학과 이렇게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자유롭게 나눠주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냥 소통하는 자리다, 이야기 나누는 자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너무 힘드셨죠? 올해 이렇게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20년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힘드셨을 때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우리가 코로나19가 미래의 교육을 앞당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제 너무 딱딱한 이야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림을 좀 보면서 이게 지금 보면 문나잇이라는 작품이에요. 알버트 핑컴 라이더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떠신가요? 좀 멀리서 보시면 정말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는 배 한 척이 있고 그 위에 지금 달빛이 보이잖아요. 달빛이 보일 때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먹구름의 달이 가려지면 칠흑 같은 어둠을 또 이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누가 어떤 기자가 이 작품에 문라잇이라는 작품에 그 불확실성의 항해라는 부제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예, 나름 잘 붙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2020년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쏟아지는 각종 기사들, 막 내일 뉴스, 맘카페, 다양한 그런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 또는 분노의 어떤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예측 불가능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누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그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했고, 또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했고, 또는 안타까운 일들도 경험하기도 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렇게 우리가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바로 어떤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어 정말 하늘만 아는 누구도 어떤 나라에서도 지금 통제를 아직까지도 하기 힘든 이런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예측 불가능성, 통제 불가능성 거기에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그렇잖아요.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새로운 변화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예측 불가능성이라든지 통제 불가능성은 사실 우리가 어떤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하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새로움에 대한 논의는 사실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는 우리 힘으로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어떤 교육에 대한 어떤 혁신, 또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어떤 연결된 고리들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새롭게 열리는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를 하게 되는, 더 앞당겨서 또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말은 곧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 또는 교육이 달라지고 있다 또는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학교가 상당히 뭐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는 저처럼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기관이나 센터에서 아이들 교육을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다양한 분들이 오늘 오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학교가 정말 변하고 있어. 막 탈바꿈하고 있어라고 한편으로는 거기에 동의를 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참 학교라는 것이 변화가 안 되는 곳이구나. 또는 참 변화가 어려운 곳이구나. 참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 3월 달과 지금 또 11월 달을 비교했을 때 와 그래도 우리 많이 변했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과거의 사진들 우리가 더러 보잖아요. 과거의 학교의 모습들 점점 변화해 가는 듯 변화하지 않은 듯하는 그런 이제 사실은 교육은 상당히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해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우리의 학교도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의 모습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렸던 사진은 저의 모습은 아니었죠. 이게 이제 제가 실제 학교에서 이번 올해 이제 교육을 했던 장면이에요. 저는 지금은 이제 또 줌을 쓰는데 1학기 때는 저는 에드위드를 썼었거든요. 뭐 에드위드든 줌이든 웹엑스든 뭐든 어쨌든 어떠한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또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인공지능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온라인 수업 앞으로 뭐 이렇게 온라인 수업 또는 인공지능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 학교에 말고 기관이나 센터에서 또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대면 상황에서의 교육과 비대면 상황에서의 교육은 또 상당히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상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교육을 또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어떤 피드백도 댓글을 통해서 받거나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따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뭐 에드위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무크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크 플랫폼. 이게 이제 뭐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고 해서 대규모의 어떤 온라인 공개 강좌를 무크라고 얘기를 하고 대학에서 K무크에서 이런 온라인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대학들이 많이 문매를 맞았
않았던, 준비되지 않았던, 혹은 우리가 그동안 서브 정도로만 여겼던 온라인 수업이라는 게, 또는 원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인에 서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줌했던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갑자기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줌이라든지 뭐 에드위드라든지 또는 웹엑스, 뭐 구글, 뭐 이제 행아웃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온라인 수업이 그렇다면 미래 교육일까요? 라는 하두를 사실은 던지고 싶어서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우리가 말하는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 미래교육이라는 게 뭘까? 온라인 수업이 마치 미래교육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오늘 말씀드린 인공지능 교육이 미래교육이다. 그것이 바로 정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럴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저의 생각, 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것이 미래교육이야 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다가오고 있는 이 지능정보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미래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저는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를 하기는 하지만 독서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인문학적인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교육도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저는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사고하게 되고 사고력을 키우게 되는 부분들도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오래된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낡은 것,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다만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서 정말 이 지능정보 사회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이라면, 사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교육들 중에 필요한 교육들도 미래 교육이라고 사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야를 넓게,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을 조금 넓게 해주는 것. 특히 저는 이제 초등에 있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 어린 시절에 다양한 정말 경험과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인공지능 교육도, 또는 소프트웨어 교육도, 또는 다른 어떤 교육들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어떤 새로운 사회죠. 지능정보 사회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지능정보 사회가 원하는 인재, 즉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란 어떤 인재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저희 세대, 우리 세대, 이 세대는 정보 사회였죠. 우리가 배우던, 우리가 학창 시절에 미래 사회는 정보 사회였어요. 그죠? 정보 사회 또는 정보화 사회를 우리는 미래 사회라고 자란 세대죠.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죠. 지능 정보 사회거든요. 그러면 이 지능 정보 사회는 뭐가 달라지는 사회인가를 조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인공지능 교육,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조금은 해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4차 산업혁명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저는 4차 산업혁명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4차 산업혁명이 있을 수 있게끔 해준 기술, 즉 지능정보 기술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능정보 기술이 무엇이길래 이 지능정보 기술의 발달이 4차 산업혁명을 불러왔느냐.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AI라고 하는 부분,
요건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AI. 근데 이 뒤에 지능 정보에서 말하는 이 정보는 보통 ICBM이라고 해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다음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 AI와 이 ICBM이 결합이 되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를 지능 정보 사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ICBM과 AI가 어떻게 결합을 하는가를 잠깐 보시면 사실 그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기계, 뭐 스마트폰 또는 CCTV,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뭐 이런 기기들이 개발이 발명이 되면서 이 IoT 기술이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 가정, 집 할 것 없이 막 이렇게 널리 퍼졌죠. 그러면서 뭐가 쉬워졌냐면 기존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다 아날로그로 기록이 되는 수기로 그러다 보니까 그 양도 적고 많이 모이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다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기록이 자동으로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이터의 수집, 정보의 취합이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게 취합이 수월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바일 기술의 발전, LTE라든지 5G라든지 와이파이라든지 언제 어디서든 내가 바깥에 있어도 누군가에게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전송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또 발달을 하고 또 그것이 취합이 되고 전송이 되면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축적이 되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또한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다 맞물려서 서로의 성장을 높이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술 역시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게 되는 데이터 속에서 어떤 특징 피처링을 하고 거기서 어떤 패턴을 익혀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거는 이걸 거야 라고 앞으로는 이렇게 변할 거야 추론할 수 있고 또는 더 많은 데이터가 모였을 때 그런 정확도가 더 높아지는 어떤 개선이 되는 어떤 학습이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발전을 하고 있고 하게 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는 사회가 바로 지능정보 사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사회를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또 다른 뭐 새로운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이런 사회를 살아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 당연히 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 이렇게 성장하는 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잘 적응하게끔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 것이냐 해서 이 코로나로 한창 뒤숭숭하던 그때 2020년 5월에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조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에 사실 살짝 묻혀서 나왔어요. 5월 달에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보교육 종합계획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꼭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정보교육 종합계획, 정보 역량, AI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앞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거죠. 우리 학교 현장에서. 초등등 교육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교과가 또 교과서가 개발이 돼가지고 서울하고 인천 쪽에서 이제 개발이 돼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막 보이고 이제 중학교 또 이제 초등학교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정보가 굉장히 또 정보 역량이 중요해지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바쁘게. 이 코로나로 다들 원격 교육, 온라인 교육에 정신이 없을 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가오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분들에게는 갑자기 왜 또 인공지능이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교육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이란 뭐 그럼 넌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교육을 하라고 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가
컴퓨터가 또는 기계가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오, 이게 컴퓨터가 똑똑하긴 똑똑한데 그냥 뭐 똑똑한 애 정도였다면 AI라고 하는 부분은 오, 정말 사람 같아. 와, 정말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또는 정말 뭔가 학습을 하는 것 같아라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얘가 지능을 가진 것 같아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지능의 범주를 우리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각각의 범주들은 다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걸 또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아까 지능정보사회에서 AI와 ICBM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했듯이 이 지능의 범주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때 말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이상적인 상태가 있죠. 목표로 하는 상태. 그리고 그 목표로 하는 상태와 지금 현재 상태가 있어요. 근데 현재 상태와 목표로 하는 상태가 서로 일치하면 문제가 없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근데 이 목표로 하는 상태와 현재의 상태에 괴리가 있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문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가 있음을 뭐가 문제가 있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 현재 상태에서 목표 상태로 가는 어떤 경로, 그런 문제 해결의 과정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지능이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서 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되는 부딪히게 될 문제들은 소프트웨어로 해결을 했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배운다고 했었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즉 다시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 문제들 중에는 컴퓨터를 활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거는 그렇게 해결하면 돼요. 그것까지 굳이 억지로 소프트웨어로 해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어떤 문제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해결을 했을 때,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역량을 키워줘서 컴퓨팅 사고력을 키워줘서 해결을 하면 된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요하다. 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문제, 다양한 문제들 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 역량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역량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할 것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으로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다면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도 인공지능 역량, AI 소양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키워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걸로 연결을 또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지능의 범주를 이제 논리적인 추론을 얘기를 해요. 논리적인 추론은 뭐냐면 제가 이제 보통 대면 강의를 가면 선생님들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막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막 해주시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제 제가 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제가 또 거기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챗봇 같은 경우에도 대화 의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안녕하세요라고 채팅을 했을 때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인사말이라는 대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안녕하세요라고 대답을 하도록 하는 이런 논리적인 어떤 추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 뭐 옷을 반품하려고 하는데요 라면 이 문장의 대화는 반품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것, 바로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거라면 우리는 지능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지능의 범주의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기계학습이에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기계학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한다. 학습을 한다라는 의미는 전보다 지금이
또 그 다음이 더 개선이 되어가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거. 판단을, 예전에는 판단의 정확도가 70%였다면 판단의 정확도가 80% 올라갔어. 그러면 개선이 되었죠.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얘가 지능을 가졌다라고 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 이 기계 학습을 시키는 방법들 중에 우리가 보통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제가 지금 현재 쓴 책에서는 주로 이제 지도학습을 가지고 다룬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죠. 아직 엔트리에서도 비지도 학습을 다루는 게 이제 다음 업데이트에 나온다고 해서 아직 담지는 못했는데, 그랬을 때 이 지도학습의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클래스 안에 즉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데이터 바구니라고 설명을 해요. 정답 데이터 바구니 속에 얘가 엄마야 라는, 이 사람이 엄마야, 이 사람이 큰아들이야, 뭐 이 사람이 누구야, 또는 얘가 사과야, 얘가 포도야, 얘가 자두야 라고 정답 바구니 속에, 데이터 바구니 속에, 클래스 속에, 또는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하는, 레이블 또는 뭐 클래스라고 하는 거기에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한다라고 했고, 지금 제가 쓴 지필한 책에서 엔트리 부분의 대부분은 이런 지도학습의 원리로 기계학습을 머신러닝을 시켰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학습을 시켜서 얘가 이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상태를 머신러닝 모델을 완성했다,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완성된 기준이 서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잣대가 있는 어떤 모델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거죠.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그 구분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든지, 또는 그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책을 집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답 데이터 바구니인 클래스 또는 레이블을 다 구분을 해서 알려주는 게 이 지도학습이었다면, 날 것의 데이터를 주고 그 안에서 그 특징조차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그 특징조차도 네가 알아서 분류해봐 라고 했을 때 기계가 데이터를 쭉 보고 비슷한 것끼리 나름 이렇게 모은다는, 그룹핑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군집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나름의 이렇게 그룹화를 막 시켜가지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비지도 학습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이제 다음 책에서 아마 또 반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짧게 말씀드렸고, 네 번째가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제가 눈, 코, 귀, 입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또는 선생님들을 지금 반응을 댓글을 이렇게 막 확인을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기계가 또는 로봇이 또는 컴퓨터가 어떤 카메라 또는 센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세상의 정보를 인식해 나가는 것, 식별해 나가는 것, 의미를 알아나가는 것, 그런 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어떤 정보를,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사물들을 식별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학습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학습이 일어난다는 건 아까 제가 기준을 세우는 모델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뭘 만든다? 문제 해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제를 실제로 일을 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에서 얘기하는 각각의 어떤 지능의 영역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교육을 좀 잘할 수 있을까? 좀 인공지능 교육에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사실 저도 이제 초등이기 때문에 이게 학문적으로 뭐 깊이 엄청 들어가면 사실 어른들도 어려운, 대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저희는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서 뭐 또는 여기 뭐 중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중학교 수준에서 또는 고등학교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흥미를 잃지 않고 좀 재미있게 AI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고 우리 선생님들 또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서 뭐 인공지능은 이런 거예요. 인공지능에서 지능이란 이런 거예요. 뭐 머신러닝은 이런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인공지능 교육은 또 무엇인가? 교육이 또 붙었어요. 교육이.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통 뭐 인공지능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필요한 가치, 삶의 방식을 배우는 교육이 인공지능 교육이다. 근데 이렇게 좀 말이 어렵죠. 쉽게 생각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의 성격상 이걸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해결하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저는 인공지능 교육도 그렇게 좀 접근을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문제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을 활용을 할 때 또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을 때 더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그때 우리는 이런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어떤 어, 이 교육을 접근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시에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프로그램을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수업을 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도 이 프로그램 갖고 또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도 센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간 뭐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을 한다든지 그런 수업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메라가 붙어서 어떤 세상을 센서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머신 비전, 컴퓨터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카메라를 통해서 뭐 정말 그 높은 수준의 어떤 인식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세상을 감지를 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장애물이 앞에 있음을 알려주는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지만 카메라를 통해서도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예시에 그거는 뺀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전에 이제 로봇 자동차가 쭉 가다가 장애물을 근접 센서가 거리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장애물이 있네 오른쪽 왼쪽으로 만약에 돌았다 뭐 이런 수업을 했다라고 친다면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어떤 안전 표지판에 어떤 그 뭐 스탑 표시인지 유턴 표시인지 또는 이 안전 표지판을 인식을 하는 거죠. 장애물 그냥 단순히 장애물 인식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스탑을 멈춤이라는 뜻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얘가 인식을 해서 멈추고 또는 여기에 유턴 표시가 있으면 유턴이라는 안전 표지판을 학습을 해서 익힌 다음에 그럼 유턴을 해 나가는 동작을 구현할 수 있거든요. 실제 그걸로 이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 교육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래서 이런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교육이 인공지능 교육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역량을 좀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앞으로의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인공지능 교육의 방향을 보자면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반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저희가 인공지능 교육 이제 길라잡이라든지 교육부에서 발간한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컴퓨팅 사고력, 소프트웨어의 소양이 인공지능 교육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아까 뭐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들이 이러이러한 뭐 인식도 할 수 있고 추론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예측만 하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죠. 내가 예측한 걸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까지 실제로 나아가려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교육이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아까 앞에서 제가 엄마의 얼굴을 인식을 했어요. 아들의 얼굴을 인식을 했어요. 제 책에 나온 예시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엄마와 아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얘는 엄마야, 얘는 아들이야, 또는 얘는 엄마도 아빠도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다면, 머신러닝 모델이 있다면 그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걸 갖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라고 인식을 했을 때는 문이 열리는, 여기서는 이제 보물상자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 우리 집 현관문 도어가 열리는, 또는 아들일 때도 도어가 열리는데 낯선 누군가의 얼굴일 때는 문이 열리지 않는 문제 해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교육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교육에서 말하는 이 방향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는 부분, 일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이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교육의 세 가지 유형들. 그렇다면 인공지능 교육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건데 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럴 때 이제 사실 그 학자마다 또는 발간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책들마다 그 유형을 나누는 뭐 교수님마다 조금씩 다 달라서 지금 어느 것 하나 이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죠. 인공지능 교육이, 인공지능 자체는 학문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 교육, 특히 초등에서의 어떤 접근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기는 인공지능 교육 길라잡이라는 책에서 제시된 유형 세 가지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교육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과 AI가 결합된 교육이라는 의미는 쉽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수학과 관련된 AI 플랫폼이 나왔죠. 그러면 거기서 하는 원리가 뭐냐면 아이들이 거기서 학습을 하면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 학생은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다음에는 이 코스 여기로 가서 공부를 더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진단을 해주는, 그래서 그 AI 기술을 어떤 보조 수단으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어요. 완성된 AI를 실생활의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기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클로바 더빙, 온라인 수업 하시면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접하셨을 것 같아요. 이 음성 합성 기술이라는 어떤 인공지능 기능을 가지고, 완성된 기능을 가지고 그 더빙, 영상 컨텐츠를 내가 완성해야 되는 문제에서 그 더빙 기술을 접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인공지능 교육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아까 소프트웨어 교육과 같이 해나가는 형태의 인공지능 교육은 바로 이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AI 개념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뭘 한다?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이런 거야. 그리고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기계를 공부시킬 수 있어. 라는 그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필요한 머신러닝 모델을 완성하고 완성한 걸 활용해서 학습한 모델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프로그램까지 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우리 집의 보안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 사실 여기서는 모니터상의 보물상자라서 가상의 문제인 거죠, 일종의. 근데 실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피지컬 컴퓨팅하고 IoT 또는 메이커 교육이랑 연관을 시키면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진짜 실제의 어떤 도어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이건 아까 예로 말씀드렸고, 요것도 이제 제가 강의했던 주제 중에 또 하나인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인공지능 교육 전에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변수라든지 리스트처럼 어떤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공지능
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엔트리에서 인공지능 블럭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 블럭이 같이 이렇게 업데이트된 이유는 그 인공지능 밑단에 있는 데이터 어떤 리터러시 또는 어떤 데이터를 다루고 처리할 줄 아는 역량도 같이 키워주고자 같이 맞물려서 이제 성장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제가 쓴 책 엔트리를 만나다 뒤편에 데이터 부분을 넣은 이유도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물을 수집을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요거는 예시가 지금 사회과 이제 교과와 연계한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6학년에 보면 세계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이제 퀴즈 프로그램으로 풀어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목소리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교과와도 연계를 하는 그런 어떤 좀 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태권도 품새 익히기를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으로서 또 체육과 체육과 인공지능의 어떤 만남 또는 이런 동작인식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프로그램, 정확하게 품새의 동작을 익혔는지에 따라서 점수를 점수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이런 형태의 이제 프로그램 만들기도 가능하겠죠. 꼭 저희 아들들이 이렇게 내복을 입고 있어요. 주말에 제가 작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서 찍고 싶은데 이렇게 내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꼭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으로 이렇게 인공지능 교육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소양도 같이 키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좀 차별되는 인공지능 교육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인공지능을 얘기하면서 제가 데이터를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려면 공부를 시켜야 되고, 공부를 시키려면 뭘 바탕으로 한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려면 우리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에 적합한 데이터가 편향되지 않도록 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사실은 밑단에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 머신러닝 모델을, 어떤 판단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만 할 때와 소프트웨어 결합된 인공지능 교육을 할 때의 어떤 약간의 차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인식, 자동 분류, 음성 인식 등 다양한 AI의 기술들을 활용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소프트웨어 교육과는 약간 차별이 되면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운더리를 더 넓힐 수가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 넓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이 나왔다고 해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과는 전혀 별개의 새로운 교육이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장성상에서 좀 더 넓은 사고에서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그랬을 때 인공지능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지금 제가 다른 데서 발췌를 해온 부분인데요. 이런 예시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현재 초등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인 근거가 현재로는 사실 찾기가 어렵죠. 그죠? 소프트웨어 선도학교, 인공지능 선도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런 융합적인 접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인공지능 교육이 교육과정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어디로 사실 교과가 없기 때문에 초등은 특히 이렇게 다른 다양한 교과들과 연계한다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에 예시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미술, 도덕, 사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하는 거, 우리가 인공지능 블록 말고 데이터 과학 블록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만들었던 데이터 과학 그 프로그램 중에 잃어버린 유나 찾기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데이터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들, 성별이라든지 외모,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입은 옷 이런 데이터들을 쭉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특징, 윤화의 특징을 찾아서 이제 누가 윤화인지를 찾아내는 뭐 그런 형태의 이제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교육도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 차트로 표현해가지고 보여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윤리 교육하고 이제 결부시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머신러닝 모델 만들려면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든 음성 데이터를 수집을 하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이들이 막 인터넷에서 막 아무 데이터나 막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저작권 교육과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 교육 또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교육에서 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편향성과 관련된 이제 교육이에요. 지금 예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원래 이게 피사의 사탑하고 성 베드로 성당 두 개만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 나중에 이제 길쭉하게 생긴 애들은 다 피사의 사탑으로 약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긴 것들은 다 성 베드로 성당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충분하게 제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랬을 때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랬을 때 뭐 다른 데이터들을 다 학습을 시킬 수도 있겠고 또는 뭐 이렇게 밑에처럼 다 학습시키는 어려우니까 기타에 놓고 비슷하게 생긴 물건들은 다 몽땅해서 기타로 몰아놓고 일단 피사의 사탑과 성 베드로 성당이라도 좀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 이제 사례들 여러 가지 우리 그 구글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뭐 흑인들 같은 인종차별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흑인을 보여줬을 때는 흑인을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고 동물로, 그러니까 고릴라로 분류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예시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데이터를 가지고 바탕으로 공부를 시켰을 때, 학습을 시켰을 때 잘못된 어떤 편향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것이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하고 같이 토론해 보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사전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일단 오늘 강의한 내용들 중에 사실 풀어낸 것들도 좀 제법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좀 특별하게 이 부분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뽑은 질문이 있어요. 그거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그 중에서 나머지는 뭐 오늘 강의 내용에서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3번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 인공지능을 우리 교실에서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3번은 제가 꼭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교실에서 왜 가르쳐야 되느냐? 밖에 나가서 배우면 안 되느냐? 저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 때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 정보 격차에 의해서 아이들의 인생 격차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얻는 정보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역량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공교육에서 품지 않으면 정말 잘 사는 아이들, 집 엄마 아빠의 관심이 높은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다 배우겠지만 사실 그런 케어를 받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소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소프트웨어 교육 한창 막 붐 막 이뤘을 때 강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이제 학부모님들 강의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강남, 목동 막 이런 이제 구청에서 강남구청, 목동에 있는 그 뭐 이런 데서 강의 마포구청 이런 데서 막 강의가 들어와요. 가보면
정말 그 중산층의 여유로운 할머니들도 막 오세요. 그 할머니들이 어떤 할머니들인 줄 아시죠? 바쁜 전문직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교육열이 불타는 할머님들이 어머님을 대신해서 자리에 앉아 계세요. 진짜 정말 그렇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손주를 공부를 시켜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인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를 대물림해요. 금수저의 자녀들이 또 금수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저도 금수저가 제가 아니라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시골 학교였거든요. 시골 학교에 정말 음 보호받지 못하고 보살핌 받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교에서마저 이거를 외면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도대체 어디 가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지금 옮긴 학교는 사실 학군이 좋은 학교여 갖고 그런 고민이 좀 덜한데 그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진짜 여기는 나라도 하지 않으면 이 친구들은 참 나중에 극복할 수 없는 격차 속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출발선상이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도 마찬가지고 소프트웨어 교육도 마찬가지고 저는 공교육에서 많이 품고 가야 한다. 그리고 각종 지역 센터들 있죠. 센터에서 우리 저소득층이라든지 좀 소외 계층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해 주시잖아요. 그런 센터에서도 이런 교육들이 좀 활발하게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개인적인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장명을 저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저희 6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6학년을 좋아해요. 왜 6학년이 좋냐면 말이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는데 제가 6학년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항상 모든 생각을 할 때 너희들이 나의 행복과 내 주변 타인의 행복을 함께 동시에 고려해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학교 교육에서 한 번도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하라는 소리만 들었지. 좋은 대학 가야 된다는 소리, 좋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에 대한 얘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거든요. 한 30대가 돼서야 저도 좀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30대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게 우선이 되고 그러면서도 나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짓밟으면 안 되니까 타인 행복,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을 왜 하느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제 나이대가 한참 승진 준비를 할 때예요. 제 남자 동기들은 특히 지금 이제 막 장학사 시험 공부하고 막 승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준비가 저한테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다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나의 행복과 내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바탕으로 제가 즐거운 소프트웨어 교육, 그리고 내가 즐거우니까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심 분야는 무엇일까요? 전 자신 있게. 사실 저는 제가 지금 교원대에서 박사 수료는 다 끝냈고 논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 졸업은 못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졸업을 못 했어요. 이제 코스업만 다 끝냈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그쪽을 그쪽에 이렇게 탁월한 줄 아세요. 그렇지 않고요. 저는 굉장히 문학적인 그래서 국어를 좋아하는 사람이어갖고 책 쓰는 거, 글 쓰는 거를 좋아해서 동화책 좋아해요. 동화책. 그래서 사실은 이런 책들 쓰는 것도 되게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 제 책 중에 보면 동화책들이 좀 있어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소재로, 코딩을 소재로 한 동화책들. 그런 거를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질문을 주셨어요. 인공지능과 메이커도 연계를 해서 알려주세요. 라는데요. 제가 앞에서 잠깐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로봇 설명을 드리면서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다면 이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단순히 이제 모니터 상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피지컬, 로봇이든 또는 어떤 뭐 보드든 모듈형이든 여러 가지 그런 IoT와 접목을 한 메이커 교육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초창기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때도 뭐 처음엔 언플러그드 하고 이게 엔트리 스크래치 하다가 나중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결합이 된 피지컬 컴퓨팅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도 어쨌든 이게 실생활에 쓸모가 있으려면, 소용이 있으려면 메이커와도 연결이 당연히 IoT, 피지컬, 뭐 메이커 다 연결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아마 지금 올해 뭐 내년, 내후년만 돼도 막 그런 것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로봇들과도 결합할 것이고 여러 가지 IoT 기술과도 결합을 해서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그런 메이커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메이커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메이커와도 연관이 되어서 일어날 거라고 보고요. 또 한 가지가 앞으로 언택트로 인공지능 교육이 잘 활성화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아까 제가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온라인 수업에서 인공지능 수업을 했던 걸 보여드렸잖아요. 온라인 수업과 비대면 수업, 그러니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의 장단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라고 보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어쨌든 블렌디드로 갈 것이다. 블렌디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병행이 되어서 혼합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가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이제 할 수 있는 역량, 이것도 다 경험만 하시면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만 주구장창 다니다가 올해 온라인 강의만 주구장창 하면서 이렇게 하듯이 아마 인공지능 교육도 언택트로 하는 게 뭐 활성화까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함께 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려운 개념을 쉽게 접근하세요. 제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려운 개념을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 어려운 개념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어렵죠. 특히 초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듣지도 않고 그런 형태가 돼버려서 저는 그래서 제 책을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인공지능 이 시리즈 책을 기획을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좀 쉽게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이 인공지능 교육을 접하시게 될 거다, 조만간. 그러면 좀 쉽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를 좀 책으로 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언플러그드도 사실 여기는 굉장히 쉬운 내용들만 실렸어요. 실제 지금 저희가 이제 더 어려운, 그러니까 실제 정말 인공신경망이라든지 정말 인공지능의 어려운 개념들을 다룬 언플러그드 책을 제가 지금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출판이 안 될 것 같아서 영진에서도 해주시려나 모르겠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놀이긴 놀이지만 놀이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개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놀이 방법도 조금 복잡해요. 막 가중치 주는 거를 놀이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 첫 번째 언플러그드를 만나다는 굉장히 쉬운 이게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쉬운 걸 담았어요. 일부러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구나.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옆에 있구나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 초등학생용으로 쉽게 만들었고, 뭐 영진에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어려운, 약간 더 난이도가 높여서 그 언플러그드 책을 조금 더 해보려고는 해요. 그리고 요게 첫 번째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려고 이 책을 쓴 거고, 두 번째 스크래치를 만나다는 엔트리에 비해서는 인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지만 이걸 왜 했냐면 사실
이 언플러그드를 만나다 해서 바로 엔트리로 또 넘어가기는 이 갭차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엔트리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는 단계잖아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어떤 조금 다양한 스펙트럼을 좀 넓혀줄 수 있는 체험들을 하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이제 스크래치를 만나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여러 가지 툴들을 사실은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뭐 도구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두루두루 경험을 하면서 이런 게 인공지능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끔 한 게 이제 두 번째고,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엔트리로 지도학습이 뭔지, 지도학습을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그걸로 프로그램까지 만드는 게 이제 세 번째 엔트리를 만나다였고요. 지금 사실 4권째를 쓰고는 있어요. 4권이 뭐냐면 게임을 만나다를 쓰고 있어요. 인공지능 게임을 만나다. 그 게임은 이제 요거 엔트리를 만나다 보다는 약간 더 난이도를 높인 다양한 교과 연계 게임을 만들고 있어요. 아까 그 태권도 동작 인식 있죠. 그런 형태, 그런 컨텐츠로 지금 11월 달에 작업을 마무리해가지고 또 디자인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를 기획한 의도는 아까 여기서 선생님께서 어려운 개념을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을 하려는 나름의 고민이 담긴 책들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책 홍보를 하면서 제 기획 의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했는데 물론 이제 뭐 아쉽고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로 아직도 남아 있지만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제 메일 주소하고요, 페북 주소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메일은 뭐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하시면서 제 뭐 도움이 필요하시다거나 또는 궁금한 게 또 더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을 해주십사 하고 메일을 남겨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페북은 제가 이제 사실 페북은 좀 이렇게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책이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또는 뭐 무료 연수라든지 선생님들이 알았을 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는 용도로 이제 페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뭐 친구 추가 안 해도 사실 제 건 다 볼 수 있긴 한데 다 공개라, 전체 공개라. 그래도 친구 추가를 해놓으시면 이제 알림이 가니까 해놓으시면서 언제든 이제 질문을 해주시고 도움을 조금이라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저희가 이제 무료로 뭐 교육이 있거나 무료 교재를 만드는 경우에도 제가 이제 다 페북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 황금 같은 저녁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런 기회를 많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